이전 최초로 워크숍 형태로 강의하게 된 황혜진, 배종현 박희수입니다. 한 분 한 분 눈을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외우지 못해서 책 읽듯이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기 팬되면 손 잡고 이번 강의는 추상표현주의가 어쩌다 뉴욕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하게 될 텐데요. 뉴욕 현대미술의 발전 계기와 그리고 추상표현주의 작가의 작품 활동인 액션 페인팅, 생면회화, 그리고 미니멀리즘, 화가키로 넘어가는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현대미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현대미술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한 작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작품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미술계의 파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친 서양 미술 사조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친 서양 미술사 그 첫 번째는 인상주의 미술이 있습니다. 물지 마실게요. 긴장해서. 맥주를 마셔야 인상주의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네요. 모네, 또? 세잔. 세잔. 우리 써놨네. 이분들 말고도 많아요. 아는 게 딱 없어요. 인상주의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 세 사람? 아유 진짜 어쨌든 잘 알고 계시대요.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사진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작가들은 사실적인 묘사에 대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또 물감이 투비 형태로 발전하게 돼서 직접 야외에 나가서 자연의 사물과 빛과 색채를 순간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상주의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악평이 쏟아졌는데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고요. 클로드 모네가 르와브르 한국의 아침 풍경을 그린 인상 해돋이입니다. 확실히 전통 미술과 다르게 색이 뭉개져 있고 형태가 불분명하죠? 맞나요? 전통 미술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고전주의 미술. 네. 전통주의 미술, 고전주의는 형태가 확실했죠. 색도 정확하게 컬러를 넣었고요. 이 당시에 물체 본래의 색을 쓰지 않고 밝은 색채로만 그려진 이 그림에 비난과 공격이 쏟아졌는데요. 인상파라는 말은 이때 모네의 작품을 비꼬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인상주의 두 번째 그림 보러 갈 텐데요. 갑자기 정물화가 나왔어요. 고전주의, 전통주의 아니고 인상주의라고 했는데 정물화가 나왔죠. 이 그림은 폴 세잔의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입니다. 갑자기 정물화는 왜 나왔냐 하면요. 이 세잔의 사과는 세계 3대 사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1대 사과가 뭔지 아시나요? 뉴턴이 2대입니다. 1대는 이브의 사과죠, 여러분. 이브의, 이 아담과 이브의. 2대는 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뉴턴의 사과가 있고요. 그렇다면 세잔의 사과는 왜 3대 사과가 됐을까요? 네? 맛있어. 네? 맛있어서? 맛있어서. 세잔이 사과를 그릴 때 다원적 시선으로 여기서 저기서 그림을 그렸대요. 19세기에 이런 시도를 다원적 시선으로 그렸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세잔은 사과를 200번이나 넘게 그리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는데 사관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구니와 병과 접시를 보면 정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비틀어져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물과 다르게 형태들이 사과도 그렇고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가 무겐과 다투고 귀를 자른 후에
생냄이 요연해 있을 때 그렸다는데요. 찌를 듯한 날카로움, 그리고 휘몰아치는 감정. 이 와중에 반짝이는 노란 별을 보면 마음이 왠지 애잔해집니다. 정말 고우의 표현력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20세기 이전의 그림이 보이는 세상을 탐구하고 재현한 것이라면 20세기 이후의 그림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구하고 표현하려고 했어요. 즉, 작가의 생각이 작품의 중심이 되고 작품을 감상하는데도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해석이 필요해졌죠. 여러분, 현대미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만 하네요. 보통 대부분 인상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스퍼와 이체파가 현대미술이 탄생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와 번호를 거듭했지만 물체 고유의 색과 형태에 머물러 있었던 미술이 야스퍼와 이체파를 거치면서 기존의 전택 미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야스파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운드 고유의 색을 무시한 채 원색을 거침없이 사용있어요 그리고 형태를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근법마저 파괴했죠. 앙리 마티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작품은 야스파 시조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그림 얼굴에 파란색을 썼어요. 얼굴은 살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언뜻 들었었는데요. 피카소가 마티스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마티스의 뱃속에는 아마도 태양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는 마티스를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그럼 한번 입체파도 보겠습니다. 입체파는 사물을 입체적인 모든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세간의 사자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조각을 내서 한 화면에 동시에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피카소의 도라마리의 초상입니다. 정말 눈이랑 형태가 어느를 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죠. 이 그림은 우리가 봤던 세잔의 사과, 인상파 때보다 훨씬 다원적 표현이 과감해졌어요. 20세기 초에 추상적인 뭔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카소 이후에는 뭘 그렸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추상미술이 시작돼요. 추상미술 작가들은 정신적 표현을 추구하고요. 형태와 색상만 있을 뿐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대요. 우리 한번 추상미술 그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바실리 칸딘스키의 구성 8입니다. 제목도 그림도 뭘 그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갑자기 감각적으로 띵 하고 머리에 뭐가 오시나요? 음계가 보이시죠? 저는 배도 보였고 음계도 보였고 그랬거든요. 추상 미술입니다. 20세기 추상 미술 외에도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와 사갈 등이 있지만 저는 뒷상의 셈을 빼놓고 지나갈 수 없어서 다다이즘을 넣었어요. 다다이즘이란 장난감 말이란 뜻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반대해 고향을 떠난 예술가들이 스위스에 모여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자 의미 없는 예술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작가인 마르셀 듀상은 1917년 뉴욕에서 소변기를 거꾸로 놓고 아트머트라는 설명을 한 후에 셈이라고 이름을 붙여 전시에 출품합니다. 예술계가 난리가 나요. 이 일을 계기로 전통 예술관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대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정말 어이없을 거예요. 이거 보고 예술이라고 하니까. 이에도 듀상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쓰는 문구를 일부러 푸신 다음에 레드메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술품이라고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작품들 누가 사기는 했을까요?
서양 미술사 마지막으로 초현실주의가 나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 큰 영향을 받아서 꿈과 무의식을 탐구하고 초현실 작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기독교에 물들이지 않은 원시 미술을 재조명하고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사했대요. 초현지 미술은 오토마티즘이라고 무의식 또는 반수면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상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라고 했었대요. 앙드레 마숑이 그린 오토마티즘으로 그린 그림 한번 볼게요. 손이 움직인 대로 그린 티가 팍팍 나죠. 그림 속에 손가락도 보이고요. 무언가 엄청 다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 대단한 뜻은 잘 그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고 예술작품이라고 내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우리 눈바람도 대단한 작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초현실주의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도 한번 저런 거 해보지.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앙대 저런 작품 좀 해보지. 해볼까요? 있어요, 있기는. 작품이라고 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현실주의 다음 그림 볼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살바도르 달리가 상상의 세계를 현실보다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시계의 시간입니다. 달리는 시간이 고정된 게 아니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조작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시간이 내 의지에 따라 즐거울 때는 빨리 흐르고 지루할 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그마한 양충님 그림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그림? 재밌어야지. 와. 서양 미술사는 이번 주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뉴욕의 현대미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론이라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저희 주제는 미국 현대미술의 시작이 되는 추상주의 표현의 미술입니다. 그런데 추상주의 표현을 얘기하려면 미국 뉴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뉴욕은 추상 표현지를 만든 곳이기도 하고 현대미술이 태동하게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뉴욕은 어쩌다 현대미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1, 2차 세계대전이 시발탄을 쏘아올립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화가들이 군에 입대하거나 종군화가로 활동하면서 직접 전쟁을 목격했어요. 이들은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사건임을 깨달았고 이후 그들의 작품에는 전쟁의 비극과 충격이 고스란히 녹아듭니다. 그런데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하죠. 전범국인 나치 독일과 소련은 작가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작가를 탄압하고 그림을 파괴하고 불태우기 시작을 하죠. 유럽의 예술가들은 전쟁을 피해 비교적 안전한 미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뉴욕이 미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매우 단편적인 하나의 예일 뿐 그들이 왜 미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전 세계 대공황 중인 이 시기를 틈타 급속하게 경제 성장으로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시정을 독과점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한 강도기자라는 거대 재벌이 탄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이들은 고생해 보이려고, 우아해 보이려고 유럽에서 미술품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미술품 수집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 형태로 유행하게 된 거죠. 미국 정부에서
이들을 그냥 뒀을까요? 국세청에서 거대 재벌에게 세금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흥 재벌들은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미술관을 설립하고 미술품을 사들여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거대 재벌의 미술품 수집은 미술품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러자 벌이 꽃에 꼬이듯 전쟁도 피하고 그림도 팔 수 있는 미국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미국 정부는 문화적으로 경쟁국인 소련보다 뒤처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한간에는 CIA가 문화 사업을 주도했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소련을 경계했는데요. 그래서 문화 장려 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해외 미술품 수입에 면세 혜택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1913년에는 모든 미술품의 면세를 확대해서 수입을 권장하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 아주 재밌는 일도 생겼습니다. 1936년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하려고 유럽에서 입체파와 추상 미술의 그림을 들여봤는데요. 세관에서 작품이 아니라며 무과세 통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다면 아까 보셨던 추상 미술과 입체파 그림은 장난처럼 보였을 거예요. 어쨌든 각설하고 미술품 수집을 경제적 가치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 재벌들과 다르게 작품에 대한 안목과 유망 작가를 발굴하려는 의지를 가진 신흥 귀족들이 있었어요. 에비, 구겐하임, 휘트니가 그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소외되고 무시받던 미국의 젊은 화가들을 후원하고 양성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뉴욕에서 현대미술이 탄생하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흥귀족 첫 번째는 에비 록펠러인데요. 제가 이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에서 변변한 현대미술관이 없는 걸 안타깝게 여긴 에비가 친구 2명하고 뜻을 같이해 소장하고 있던 몇 점을 가지고 현대미술관인 뉴욕 현대미술관을 오픈합니다. 에비는 록펠러 2세의 부인인데요. 사치품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신흥 재벌들과는 다르게 진정한 후원자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동시대 유럽 미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외면당하고 있던 젊은 미국 작가들에게 작품을 직접 주문하고 구매하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현대미술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미국인들이 유럽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낮았대요. 거의 무지에 가까웠다고 하니 당시 이 뉴욕 현대미술관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도 없네요. 현재에도 예술가들이 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을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 이 미술관의 입지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신흥귀족 9번째인 패기 구겐하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패기 구겐하임은 유대계 여성 미술 수집가였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호색가였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놀러 갔다가 그만 죽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침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미술품 애호가였던 그녀는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으로 남긴 거로 한정 미술품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 거죠. 구겐하임은 최대한 많은 그림을 사서 안전한 뉴욕으로 옮기고 금세기 미술 화랑을 열었습니다. 이 화랑은 유럽의 살롱 같은 곳이어서 에르스트, 달리, 자코베티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죠. 뉴욕의 젊은 작가들은 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유명 화가들을 금세기 미술 화랑에 오면 볼 수 있었고 스며들듯 그들의 화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화랑에서는 업타운 그룹에 속한 미국의 무명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전시를 지원하고 이곳이 뉴욕 현대미술의 영향력 있는 장소로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추상표현주의 선구자인 잭슨 폴록도 발굴하게 되고요. 잭슨 폴록은 여기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지루한가요, 여러분?
말이 너무 빠를까요? 아니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미국 현대 미술에 없어서는 안 될 거트르트 반더빌트 휘트니가 있습니다. 휘트니는 미국 철도왕의 증손녀였는데요. 뛰어난 조각가이자 엄청난 부호였대요. 저작가. 그리고 현대 미술품의 수집가이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휘트니가 700점 가량 모은 현대 미술품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너무 어이없다고 그걸 거절을 하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메트로폴리탄이. 그래서 화가 난 휘트니가 1931년 미국 현대 미술품만을 위한 휘트니 미술관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 예술가들의 육성과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후견인이 되죠. 지금도 이 휘트니 미술관은 매년 비엔날레를 여는데요. 명성과 악명을 동시에 떨치면서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3명 다 여성이셨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그들의 그림이 무엇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미국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하고 홍보하고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쓴 분들은 에비 구게나임 휘튼이라는 여성이었음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이 진짜 빨랐나봐요.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점점 말이 빨라지네요. 우리 지금까지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서양 미술 사조와 전쟁으로 인한 예술가들의 미국 이동 그리고 숨은 조력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할까요? 좀 쉬려고 했어요. 말이 좀 빨라졌어요. 멋인가요? 아니 그 연습할 때 시간 재봤어요? 재봤는데 자꾸 말이 빨라지네요.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 속도를 해줘야 잠이 안 오거든. 지금 속도 안 빨라. 안 빨라, 절대 안 빨라. 자, 그러면 쉼을 가지고 바로 들어갈게요. 제 목소리도 좀 생각해 주시면 목소리 감사할 이뻐. 텐데. 앞서 얘기했던 뉴욕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제가 전쟁으로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또 신흥 귀족들의 막대한 재산 기부 등을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뉴욕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가장 큰 영향력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문화 지원 정책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은 현대미술이 발전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검은 금요일이라를 기점으로 경제가 곤두박질하면서 실업률이 30%가 넘어갑니다. 항상 그래왔듯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었던 예술가들은 더욱 비판 처지에 놓이게 되었겠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예술공공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요. 공공사업진흥국과 농업안전청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의 예술가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건물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이 대규모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미술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에 3,300개의 벽화, 19,000개의 조각, 그리고 10만 점의 이자락, 25만 점의 판화, 50만 점의 사진과 200만 점의 포스터가 생산됐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이 아니었나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거대한 지원은 아마 정부에서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공공건물 벽화 작업은 강도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유럽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과 너무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간에서 빈민을 위한 빈곤한 미술인이라는 야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건물 벽화를 그리면서 숙련된 솜씨가 미국의 최초의 미술운동인 추상표현주의가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뉴욕에는 크리스티나 소도비 같은 경매회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미술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미술 시장이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거리 전체가 갤러리였던 첼시의 벽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민을 위한 빈곤한 예술이라는 야유를 받긴 했지만 벽화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추상 표현주의를 얘기해 볼 텐데요. 뉴욕 미술 시장 형성 조금 이론만 많고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제 뉴욕의 미술 시장이 거대해졌지만 막상 미국 화가들의 작품은 유럽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내세울 게 없었어요. 미국 작가들은 유럽 작가들을 따라할 수도 없었고 전쟁과 경제의 대공황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스럽게 그림을 그려준들 먹히기나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 화가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생각해내요. 유럽 선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을 그려내는 거죠. 이렇게 생겨난 운동이 추상표현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이 만든 최초의 현대 미술 운동이고요. 이 운동을 통해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팝아트 등 후속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예술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종종 뉴욕파라는 말도 듣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화가들은 유럽과 달리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성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가 있었어요. 예술이 반드시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전통의 개념을 깨고 예술가가 자기 내면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비롯 형식적인 측면을 지니는 모든 것을 화면에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렇지 못한 추상은 구상 예술의 연장 또는 변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벽화를 그려보았던 실력은 캔버스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었고요. 큰 그림은 뭘 많이 그려넣지 않아도 구체적이지 않아도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전후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그 시대의 불안과 혼란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상주의 표현은 뉴욕이 현대미술, 미국의 미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이끈 미국인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미술 운동이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을 만나보러 갈 텐데요. 그들의 그림이 전통미술과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추상표현주의의 대가 잭슨 폴록입니다. 미국이 키워내고 자랑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대표 작가인데요. 이분을 통해 미국은 미술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잭슨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흘리거나 튕기는 방식으로 작품 속에서 물감의 움직임과 흐름을 체험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를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렀답니다. 잭슨 폴록은 금세기 미술 화랑에서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자주 만날 수 있었대요. 초현실주의 오토마티즘, 아까 엉클어져 있었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액션 페인팅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게 된답니다. 잭슨 폴록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림을 그렸다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림이 너무 커서 자빠졌을 수도 있고요. 자빠져서 뭉쳐진 그림을 다시 엎었을까요? 이 그림이나 이 사람의 동작을 보면 살이 찢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액션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발자국이 찍혀도 그냥 두었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폴록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움직임과 즉흥성을 강조한 역동성이 찾아볼 수 있나요? 저는 폴록의 그림을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뿌리는 물감이 과연 얼마나 좋은 그림일지 또 얼마나 쉽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노원 전시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너무나 색별이나 구성이 찰떡처럼 딱 맞아떨어져서 추상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님이 자주 거론하는 마크 로스코입니다. 로스코는 추상 표현주의 작품 중에 색으로 표현하는 생명화가였는데요. 폴록의 작품에서 물감이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모습 역시 입체적인 느낌을 형성한다고 생각했었던 몇몇 작가들이 캔버스에 물감을 넓고 고르게 펴 바르는 새로운 그림을 고안해내요. 바로 생면회화입니다. 생면회화 작가들은 무엇보다 회화의 평론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로스코는 색과 감정을 통한 내면적 울림을 추구했는데요. 완성된 그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되면 전면이 균일한 색깔로 덮여있기 때문에 작품이 공간 전체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확장된 색상은 거대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요. 관람자에게 색 그 자체에서 얻는 에너지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의 조사에 따르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라는 관람객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관람객의 70%가 로스코의 그림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외에도 추상 표현주의의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중 몇 분의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노원 전시장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네 뉴먼은 어느 날 캔버스에 선 하나를 뜯어놓고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작품을 다시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인지 몇 달을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이 그어진 직선을 지퍼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지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고 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열어보면 다른 세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다른 화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기발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였던 샘 길럼은 밝은 색상과 줄무늬를 활용한 하드 엣지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림의 선이 굉장히 깨끗하죠.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했답니다. 그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논리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정밀성을 추구했는데요. 틀에 갇히지 않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기존의 벽이나 천장에 거는 그림이 아니라 그림 자체를 공간감 있게 시각적으로 연출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아돌프 고틀리는 김한기가 1963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여해서 명예상을 수상했지만 그랑프리를 거머쥔 아돌프의 작품에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작가인데요. 아돌프는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대요. 그저 필요한 부분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경청하거나 눈으로 고전을 익혀서 독학으로 미술의 원리를 깨우친답니다. 보시는 그림의 제목은 폭발인데요. 그의 그림 속에서 자연을 형상화한 원형과 부정형 추상 도형 이거 보이시나요? 원형과 추상 도형은 빛과 어둠으로 나뉜 세상에서 조화와 부조화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한기가 봤던 그림도 이 폭발의 연장이었어요. 또한 이 그림
미국에서 전쟁 중에 책이 불타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타버린 일기장이라는 시리즈로 만든 전작 중에 하나인데요. 탄화된 종이가 불타버린 페이지에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의 별로 떠오르는 걸 다시 일어나는 상징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네, 별 보이시죠? 별. 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 이 그림 또한 모리스 루이스가 추상 표현으로 넘어가면서 붓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흐르는 대로 두어서 그림의 자율성을 부여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목이 불기둥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책 표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림값이 어마무시해졌을 것 같아요. 물 좀 마실게요. 너무 맑다. 시끄러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그림이 아니고 사진으로 찍은 어떤 것의 일부입니다. 마치 추상으로 무언가를 그린 것 같죠? 대상의 일부만 보면 추상이 된다는 걸 이걸 보고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노원 전시장에 가면 이런 식의 그림이 몇 점 있는데 다 추상 미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영문교사로 근무했던 아론치키스는 1929년부터 10년 동안 뉴욕 포토리그에서 활동하며 도시의 빈민가 구역의 삶을 기록한 사진 연작을 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사진 속에 사람이 살짝 보이시나요? 네, 우리 늦바람 회원님 배종현 이사입니다. 저것도 예술의 한 부분입니다. 프랭크 스텔라는 기하학적 형상과 대규모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나무판이나 철판 등에 색을 입히고 그림의 시각적 특성을 중요시하였는데요. 작품에 보면 입체적인 간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간격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됐다고 하니 노원 전시장 가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가 연상되시나요? 또주연님 이거 뭐 같아요? 소? 소 얼굴? 꽃이에요. 네? 소? 카우 아니고 꽃이에요. 꽃 플라워입니다. 장미꽃? 네, 프랭크 스탈라의 아마벨이라는 작품인데요. 서문역에 있는 포스코 정문에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솔루잇의 그림은 무질서하게 그려진 것 같잖아요. 저기도 있네. 네. 이거 궁금하죠? 이거 지금 생각했어요. 아, 이거 작가의 의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한 줄무늬 셔츠를 입는 저 IT 기업에 있는 저 사람 특징 줄무늬 셔츠. 솔리스의 그림은 무질서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비하학적이고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있다고 해요. 솔리스의 작품은 미니멀리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언니?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작가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작품의 재료를 시장에 가서 샀대요. 공산품을. 그리고 과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이거 과시로 이용한 그림이에요. 게다가 솔리스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실제 작업은 조수들이 하도록 하는 개념 미술도 선보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 선생, 네, 조 선생, 그 개념 미술이더라고요. 네, 개념 미술. 개념 미술 뭐냐면 여러분 개념 미술 잘 모를 거예요. 개념이잖아요. 개념. 혹시 그 아십니까? 꽃이 내가 이름을 불려주기 전에 그 꽃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주제를 던지고 그 그림을 그렸어도 내가 이걸 꽃이라고 부르면 그게 그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했던 게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그 그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 그게 그림이 된다는 게 개념 미술이래요. 아주 조씨가 잘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15만. 네. 추상 표현주의 작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클레이스너입니다. 클레이스너는 잭슨 폴록의 아내였어요. 그녀도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잭슨 폴록을 만난 뒤에 그림을 접어버렸대요. 아쉽게도 그 잭슨 폴록을 위해 희생을 한 거죠. 폴록이 죽고 나서 클레이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 활동을 했는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폴록의 아내라는 명예를 벗어버리지 못했답니다. 너무 슬퍼요. 슬프게도 그녀의 사후 작품에 대해서 논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정말 미술계도 남자들이 다 독점했었나 봐요. 자, 여러분 지금 뭘 들었지? 그런 생각 드시죠? 나한테 뭘 들었을 거야? 뭘 들었어? 강의가 아직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헷갈려하시면 안 돼서 제가 잘 들었는지 간단한 퀴즈 하나 낼 건데요. 연예인 같죠? 자, 여러분 이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저는 합니다. 자, 네네. 이 그림 마크로스코의 작품이래요. 그의 초기작인데요. 추상인데 추상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요. 이 작품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하는데, 네? 피카소 비슷한가요? 아니 뭘 떠올려봐요. 뭘? 이 형상. 그림에서 보이는 거를 예술, 말씀해 예술. 주시면 돼요. 예수네 예수. 아, 네 맞아요. 십자가에 박힌 목과 두 제수입니다. 양쪽에 있는. 네, 양쪽에 두 제수까지 그렸어요. 눈이 지금 네, 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제수. 발도. 양쪽이 제수. 발도. 에, 로스코는 유럽 파시즘에 대응해 유대인 대학살의 공포를 암시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이 작품도 그 작품 중에 하나고요. 아쉽게도 이번 노원 전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코의 작품은 못 보지만 네,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의 초기작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또로롱. 자, 이건 다 알 것 같은데요. 다 알기 때문에 누가 그렸냐고 제가 안 물어볼게요. 모르는 분 있나요? 또저님 이거 누가 그렸죠? 잭슨 폴록이 그렸습니다. 아까.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은 대형 작품을 그렸다는데 저 일부분이에요. 10m. 일부분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일부 아니야? 네, 아닙니다. 네? 10m. 10m 또 이 그림 가로 가로. 309.6cm, 세로 25.4cm 사이즈입니다. 네. 자, 이제 퀴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 그림 얼마일까요? 이 그림 얼마일까요? 업다운 게임. 어르신 이 그림 얼마 정도 할까요? 한 산. 아, 전 이거 지금 받을게요. 충우 형, 이거 얼마일 것 같아? 돈 없어. 자, 그러면 이거 그림 살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사요. 2,000억입니다. 2,000억. 안 사. 네, 2,000억이에요. 2,000억.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돈 있으면 미술품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거 전시 들어와 있어요, 거기 뭐. 네, 이거 2,000원짜리가 있어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여기만 특별하게 뭐 제일 있는 비싼 거로 거. 제가 기억했어요. 감시 보안 막 이런 거. 자, 이제 지금까지 추상 표현주의 미술 작품 보았는데요. 추상 표현주의 작품 보면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도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추상 미술과 추상 표현주의 미술은 뭐가 달라? 그럼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동시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뾰종. 자, 아까 봤던 그림도 나왔어요. 추상 미술도 기하학적 도형이나 점선면으로 형성되는 형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추상 표현주의 미술과 같은데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의도적인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추상 미술, 이거를 추상 표현주의 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상 표현주의는 예술가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현대 미술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전통적인 미술의 틀을 깨고
예술가들이 자기 내면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또한 추상표현주의는 관람자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어요. 관람자가 작품을 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는 단지 예술이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관람자의 내면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데 한몫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추상주의 표현, 구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식에 대한 도전과 기존 규범을 탈피하려는 추상주의 표현의 시도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미니멀리즘을 등장시킵니다. 또한 개념미술, 행위예술, 팝아트 등 미술의 영역이 무한하게 생겨나게 되죠. 작가들은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그들에 의해 색채와 형태에 대한 혁신적인 실험으로 다양한 현대 미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까르메 에레라 미니멀리즘 작가입니다. 이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근데 본인도 이걸 그렸을 때 자기 그림이 인정을 받으려면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100년이 흘러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이 죽고 나서 이 그림에 대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1억이 넘는다고 제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팝아트 앤디 월의 게베스프 통조림 그림이고요. 이것도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뉴욕으로 넘어왔어요. 추상 표현주의 운동은 다양한 시도와 함께 미술 시장을 뉴욕으로 이동하게 했죠. 전 세계의 미술가들에게 현대 미술의 최고 중심지로 선명받은 장소가 바로 뉴욕인데요. 여기에 거주하는 예술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예술가 중에 아마 미술가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시에는 무려 1,5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4%가 넘는다고 합니다. 2위가 되었던 영국이 20%인데 영국에 비해 2배가 높은 그런 치수죠.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미술의 중심지가 되길 수 있게 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 나트륨 뮤지엄 전시회는 추상표현주의의 태동부터 생명의학, 미니멀리즘, 팝아트로 넘어가는 전환기까지의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현대미술의 중요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보실 수 있어요. 내일 전시장 가셔서 더 많은 작품 보시고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외국만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입니다. 늦바람 길탕 공지 올라와 있는데요. 덕수궁 미술관과 갤러리 현대에서 한국의 근대와 현대 미술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국 현대 미술 지형도를 한번 첨부해봤어요. 거기서는 근데 아마 글씨가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국 작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다 보면 눈에 익은 작가도 보이지만 작품을 접해보지 못한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작가를 재점하고자 하는 전시라고 하니까 뉴욕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멋진 작가가 있었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작가들을 한 분 한 분 도장 찍기 하듯 알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 한국현대미술 지형도 파일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필요하신 분 말씀해주세요. 김한기의 우주를 끝으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림쟁이 되시길 바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안 일어나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 되새김. 내 되새김을 할 거예요. 추상 표현주의 미술은 뭐다? 뭐다?
미국 최초의 미술사조이고 뉴욕이 현대미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일조했고 형상을 비롯한 형식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화면에서 없애고 그렇지 못한 추상이란 구상의 연장,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